사실 요즘 대학교 강의 하다 보면은 워낙 다이나믹하게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정적인 자료를 잘 안 만들려고 합니다. 예, 만들어봤자 바로 이렇게 아웃데이티드 되는 경우 많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있는 현안들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걸 궁금해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대한민국에 최근에 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1년 전에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1년 뒤에 대한민국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저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치에 있어서 이 격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 문제냐 제 문제의식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가미해서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정치를 이제 해온 지도 이제 13년이 됐네요. 2012년부터 제가 정치했으니까 13년이 됐는데요. 13년이면은 나름 길게 이 영역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정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변화가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좀 다들 여유로웠어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뭐 내심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밖으로는 이타적인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 과정 속에 착한 척도 많이 했고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우선 트럼프라는 사람이 2016년에 당선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것이 감지되기 시작했죠.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우리로 치면은 조금 학벌 좋은 허경영 씨 같은 느낌? 학벌 좋고 돈 많이 번 허경영 씨 같은 느낌으로 미국에서 이제 인식되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또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정치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공격할 때 그렇게 대단한 무슨 이론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뭐 경제 이론이나 아니면은 또 외교 철학을 가지고 내가 오바마를 때려잡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바마를 뭐로 공격했냐면은 오바마 대통령 풀네임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슬림이다 해가지고 무슬림인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이제 사실상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는 자기가 이거 장난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출생증명서 같은 것도 막 띄워가지고 반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 그 당시에라는 사람을 완전 웃음거리로 만들곤 했었죠. 그런데 되게 특이한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가 몰랐던 어딘가 쌓여있던 그런 뭐랄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착한 척, 여유로운 척, 소위 우리가 PC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 속에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그것이 탁 튀어 폭발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그 전까지는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타박의 대상이었던 다소간의 인종차별적이고 어떨 땐 백인 우월주의적인 발언도 나오고 또 그들의 또 박탈감을 자극하는 발언도 나오고 그러더니만은 대통령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미국이 원래 선거를 격렬하게 치는 나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러면 사실 그 뒤로부터 굉장히 정치에서 뽑히는 사람의 유형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까지 오게 되면은 양당 체제가 견고했거나 일당 체제가 견고했던 나라들에서까지 기득권 정당들이 흔들리는 상황이 옵니다. 영국 보면요. 영국에 원래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양대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보수당이 가장 먼저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보수당이 그 안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리폼 UK라는 그 안에서 또 개혁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에게 선거를 이제 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 노동당이 녹색당에게 이제 서서히 밀려간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있던 양당 체제 위치에서 더 매운맛 버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 해가지고 그럼 미국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는 뭐냐?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 내밀었다가 시원찮으니까 그 다음에 카말라 해리스라는 인도계 그 여성을 내세워가지고 대선에 붙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남성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참 소수 인종에서 나온 케이스인데 인도계의 여성이라고 하면은 더 이제 그 방향을 강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붙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대결해가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죠. 일본도 최근에 보면요, 일본도 최근에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올라오면서 서서히 뭐 혹자는 극우화라 그러고 혹자는 더 국수주의화, 고립주의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최근에 자민당의 총리로 됐다고 하는 다카이치라는 분은 굉장히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시고 호전적으로 발언하시는 걸로 유명해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으로 전 세계 정치에서 굉장히 이제 착한 척 그리고 또 여유 있는 척은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가보면 우리 혹시 일본 여행 최근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일본이 뭐 가면 제주도보다 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지난달에 일본을 일로 다녀왔는데 충격적이었죠. 대부분의 물가가 한국보다 이제 싸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가츠동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14,000원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일본 가니까 9,000엔짜리도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에도 비싼 곳도 있겠지만은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일본 사람들도 그 자존심의 변화를 느끼고 있겠죠. 우리는 그걸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아졌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는 자부심으로 드디어 우리가 일본보다 명목상으로는 잘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아했겠지만 그리고 큰 의미가 없는 수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일본도 그 수치에 자극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이제 도입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 잘 보시면은 미국은 이미 변해가지고 동맹국들을 빨아먹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미국의 저런 모습을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공부했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저런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것도 전 본 적이 없었어요. 원래 미국은 항상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동맹국들을 챙기는 역할이었지 어떻게 동맹국 빨아먹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 러시아랑 붙어가지고 이렇게 외교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변화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기 맞춰서 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이제 70년대쯤에 지역 감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60년대에는 지역 감정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방과 도시의 표심차가 크게 나타났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당선되실 때 보면요. 그때는 전라도랑 경상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 나오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의 표심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영호남이 갈라지게 되고 수도권 표심도 수도권에 사는 영남 사람, 수도권에 사는 호남 사람으로 갈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뒤를 이은 결국 전라도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지역 간의 대립이 돼가지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가면 프로야구가 생겼는데 뭐 롯데자이언츠랑 뭐 해태타이거즈가 경기하면은 버스에 불 지르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이제 나온 거죠. 사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저는 이제 이 단계를 또 벗어나가지고 왜냐? 지방과 수도권의 대립이 이제 더 커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방에 지금 대구랑 광주가 각자 지역 생산 꼴찌거든요. 나란히 손잡고 지금 꼴찌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아직까지 그것이 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전라도 광양, 전라남도 광양이랑 거기서 섬진강만 건너면 경상남도 남해거든요. 예, 하동, 남해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투표 성향이 완전 정반대로 나타나요. 예. 사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제 사정은 비슷할 텐데 둘이 바라는 것이 완전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아직까지 그 잔재가 좀 있긴 하죠. 근데 세대별로는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난 총선이나 이럴 때를 보면요. 광주에서도 20대 국한으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보수 후보를 찍는 지지율이 20%를 넘어섰어요. 20대 남성 위주로 해가지고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도 세대별 투표 성향이 나타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정책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어머니 찍으라는 대로 찍을 여유가 없다. 예. 그리고 뭐 흔히 우리가 2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어떻게 전두환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이런 말에 이제 반응해가지고 투표하는 시기는 지났다.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이미 죽었는데 예, 이미 죽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세대의 피해를 볼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수 진영의 70대 이상 지금 70대 이상은 보수 진영의 그 나름의 이유로 투표를 합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70대인 분들이 20대였을 때가 몇 년도일까요? 70년대잖아요. 70년대에 그분들은 20대였겠죠. 그러면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제 발전이겠죠. 예. 그 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놀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세대의 자부심이라는 거 있는 거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걸 이뤄냈다. 그것 때문에 거기 뭉쳐가지고 하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한 게 지금의 빨간당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결국엔 지금 60대, 50대인 분들이 20대일 때는 뭐 했을까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한다고 80년대 때 쫓아다니고 그거 이제 90년대까지 이제 갔던 사람들이 그 자부심으로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당시에 솔직히 80년대에 본인이 짱돌을 들어 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숨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간 세대의 자부심은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70대가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50대일 때 이럴 때 만들어낸 대통령들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들이 지금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젊었을 때 만들어낸 대통령이 이제 사실 문재인이고 이재명인 것이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 구도화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캐스팅 보트는 20대, 30대가 가지게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지금 보세요. 투표 성향은 20대 본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생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대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지금은 여러분은 계엄을 경험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바로 윗세대, 20대 중후반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험했던 것이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예.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또 경제가 어렵다 아니면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기업이 이제 지배하면서 가는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20대의 표심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요. 지금 한 4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결국에는 젠더 이슈 같은 것들이었어요. 특히 20대, 30대에서. 예. 페미니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것도 사이클을 타고 이제 돌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예. 이제 원래는 20대, 30대에서 이게 태동해가지고 뭐 강남역 사건 무슨 뭐 이런 것부터 이수역 사건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갈등이 비춰졌는데 하도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까 대충 50대, 60대 이런 사람들도 왜 20대에서 이런 생각들이 갈리는지를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찍어 누리려 하지도 않고 이걸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사이클은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제가 미국에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10년, 20년 빠르게 이런 조류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PC주의의 바람이 되게 세게 불었어요. 예. 이 여성주의 운동이나 아니면 소수자 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세게 불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뛰어올린 대통령 후보가 오바마였던 거예요. 오바마가 2004년도에 연설 한번 멋지게 하면서 이제 대박치면서 한 방에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 그때 그 미국의 소수인종주의 그리고 PC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그걸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냐면 그게요. 한 10년 가면 또 반동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너무 친해지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백설공주가 흑인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어공주가 흑인이 되고 이러다 보면 야 이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 우리로 치면 갑자기 콩쥐팥쥐가 막 흑인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뭐 그래야지만 뭐 좋은 세상이다 이런데 누가 그걸 동감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이제 한번 그 지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표적인 걸로 이제 피크로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은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동독여대 사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다. 결국에는 그 사태에 있어서 아직까지 후폭풍이 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말을 꺼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화나 이런 과정을 하기보다는 우선 폭력 행사에 나선다. 근데 이게 한편에 또 있었던 것이고, 지금 굉장히 정치권을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지난 그 계엄 국면에서 있었던 거 중에서 윤어게인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법원을 습격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서부지법을 습격한다 이런 것들은 또 그 반대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오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예전에 여러분은 2016년에 박근혜 탄핵, 2017년 박근혜 탄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탄핵 때는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박근혜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정도? 그 정도였다면은 이번에는 젊은 세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수가 결국은 그렇게 나섰던 건데, 그거는 뭐 윤석열이 좋다보다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싫다가 굉장히 컸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이제는 20대만의 아젠다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대충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미디어가 형성하는 과정대로 따라갔겠지만은 이번에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20대가 독자 행동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70대 이상은 그들의 이유로, 뭐 40대, 50대 이상은 그들의 이유로. 그런데 20대, 30대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당 정치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어디 한쪽에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더 싫으면은 윤어게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예. 윤어게인이 싫으면은 이제 민주당에 붙어야 되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선택권이 제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래 보면 예를 들어 진보의 가치 중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어쨌든 호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지만은 저놈의 저 PC주의는 절대 못 받아들이겠는데 라는 거. 만약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싫다는 거에서는 관점이 일치하지만은 뭐 부정선거를 믿으라고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을 때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야 나 이쪽이 좋은 것 같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생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세대 분할 구도라는 것이 70대 이상 그리고 40, 50대 그리고 60대 초반까지 그리고 20대 30대 이렇게 나눠진 상황 속에서 20대 30대가 지금 갈 곳이 솔직히 없어지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20대 30대가 스스로의 아젠다를 만들어내가지고 스스로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걱정하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지금 뉴욕 시장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맘단이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36세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은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신만의 캠페인 방식, 그러니까 온라인이랑 그리고 방송 위주의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뚫어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 세력화에 성공해낸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그걸 무슨 이유일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정치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정치가 너무 거대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정치 제가 27살에 했어요. 예, 제가 27살에 정치를 시작했고 저는 30대 초반부터 계속 항상 알려져 있는 인사였고 32살에 처음 출마했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서울의 이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한 20년 전에 국회의원 했던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훨씬 영어도 잘하고 훨씬 컴퓨터라든지 기기를 다루는 데도 능숙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건 전혀 제약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20대, 30대 지도자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이고,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잠깐만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 용기를 낸다는 거는 그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취업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할 텐데요. 물론 취업의 대체제로서 정치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실 원래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연봉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4,500 정도 됩니다. 보통 4,500 정도 되는데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과 관계없이 어쨌든 3명을 뽑거든요.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한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3등까지도 당선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이고 젊은 세대가 도전했을 때 딱 그 나이대에 맞는 정치적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60대 된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들,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왜 기초의원이 많이 될까요? 왜냐? 첫째, 고깃집 하는 분은 기초의원이 돼야 될 동인이 있어요. 예. 내가 기초의원이 되면은 구청에 있는 회식을 다 끌고 올 수 있어. 예. 실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왜 그럴까요?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이 동네에 내가 전세 해준 게 몇 명인데, 이 동네에 내가 직구해준 게 몇 명인데, 한 20년 정도 영업하셨으면요, 대충 그 동네의 개인정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뛰어가지고 득표하기 쉬운 거겠죠. 기초정치, 기초의원을 배출하는 정치 자체가 그런 식으로 고인물들의 잔치가 되어가고 있으니 젊은 세대가 배출되지 않고 그 가장 간단한 기초의원 선거조차 뚫어내기 어려우니까 정치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정치라는 거는 나중에 돈 벌고 네. 그리고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거리 낄 것이 없을 때 하는 그런 정도의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영원히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정치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갈수록 이제 고도화되고 첨예화되고 있고 저도 느낍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영어 못한다 공부 못한다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 미국에 가가지고 20대 때부터 하원 의원하고 그랬던 사람들과 붙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지금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최근에 그 젠슨항 왔을 때 우리는 깐부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재용 회장이랑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면서 오 멋있다 이런 얘기 했겠지만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은 좀 뭐라 될까요? 호구 잡힌 걸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한 달 전에 젠슨항이 와가지고 26만 장 뭐 GPU를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인데 우리가 무슨 구세주처럼 받아들였다는 거. 그 자체가 진짜 이상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며칠 전에 구글에서 제미나이 3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는 우린 GPU 안 쓸 거야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죠. 전 세계에서 IT 분야를 선도하는 구글에서 우리는 이제 GPU라는 걸 안 쓰고 우리가 독자 개발한 TPU라는 걸 써가지고 AI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한편에서는 GPU 장사하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26만 장이라는 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게 업적입니다라고 정치인들이 홍보하고 있어요. 한 달 지나고 나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한 달 전에 열광했지만 한 달 뒤에 보니까 GPU의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정치에 있어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그만큼 농락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달 전에 그렇게 사실 지금 와서 나오는 얘기지만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26만 장 공급하겠다 했던 것은 우선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선회하자면은 대한민국이 뭐 IT 인프라 까르고 이런 데는 최적지라고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GPU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TPU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에 팔 수 있을 것처럼 준비했던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로 중국에 못 팔게 되면서 또 거기도 이제 수요에 빈 공간이 생긴 거겠죠. 그럼 뭐냐? 한국에 와가지고 마침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던 정치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26만 장을 하사하겠노라 그러면은 우왕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호구 잡힌 거라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요즘 보면은 정치에서 제가 국회 한복판에 있지만은 정치가 이제는 정말 과거처럼 그냥 관성대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이 크게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AI 하면은 그냥 우리가 기사에서 이렇게 보고 할 때 무비판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가 뭐죠? 전력난이 발생할 것이다. 예.
좀 있으면은 전력난이 발생할 거니까 우리는 대규모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최근에 저는 원래 컴퓨터 전공이니까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들과 3명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전력난은 오지 않는다. 예. 우리 3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요. 뭐가 고갈된다고 했을까요? 석유가 고갈된 거였겠죠. 예. 석유는 고갈된다. 30년 뒤면 석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초등학생 때 그렇게 많이 들었고 믿었죠. 예. 그런데 지금 석유는 고갈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석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셰일 오일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래서 채굴할 수 없던 것까지 채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석유를 캐겠다는 얘기를 석유가 고갈된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저는 이거라 봅니다. 결국에는 정치와 그리고 산업이 결합해가지고 결국 이런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AI 반도체 수준이라는 것이 전력 소비량이 계속 상승하고 절대량이 계속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서 가는 걸 텐데 천만에요. 반도체라는 건요 계속 미세해지고 계속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2004년에 제가 샀던 컴퓨터가 그 안에 AMD의 에슬론 CPU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회로가 굵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130나노미터였어요. 그러니까 회로에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 그리는 게 130나노미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TSMC랑 삼성이 경쟁하는 게 2나노미터입니다. 그럼 한 70배 정도, 60배 정도 이제 더 가늘게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면적이니까 제곱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미 같은 면적에 한 5,000배 정도 되는 양을 넣을 수 있도록 20년 사이에 진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속도라고 했을 때 결국 계속 미세 공정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 GPU에서 TPU로 넘어가면서도 전력 효율이 5배에서 10배 이상 좋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결국 그렇다면은 이런 그냥 호사가들이 만들어내는 아젠다들, 전력이 부족해질 것이다, 전력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같은 게 나중에 가보면은 알고 봤더니 누군가의 작전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는 전력산업주에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제로 미국의 주요 펀드들은 최근에 에너지 주식에서 돈을 빼고 있어요. 예. 우리만 그런데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우리만 온팡지게 집어 쓰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새로운 도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 꽁무니만 쫓아다녀도 되는 시절이 있었다. 근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이제 벗겨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 자, 그럼 이 틀 안에 봤을 때요.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고 영원한 형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많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은 어떤가요? 안 바뀌죠. 예.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손잡고 악수하고 있는데 경주에서는 밖에 시위대가 지나가면서 성조기 흔들면서 자기들이 친미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저는 특이한 거예요. 서울 광화문에서 우리는 광화문을 가보면은 그냥 별 느낌이 안 들겠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충격받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 들고 있는 깃발이에요. 네.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우리나라 깃발이잖아요. 근데 성조기 들고 있을 때부터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미국 깃발은 왜 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깃발을 보는 순간부터 저건 뭐냐. 네. 그 다음에 저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교회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더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이제 보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공교롭게도 기독교인들은 성지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기독교 탄압 국가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미국을 응원하는 시위를 한다? 이건 거의 뭐 해외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혼종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의 윤어게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정세에도 맞지 않고 그 자체로도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지고 그냥 그런 게 하나가 도구마가 돼가지고 정치가 이끌려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요.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가지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배울 때 레닌이랑 같이 배웠어요. 네. 레닌이랑 박정희를 같은 날 배웁니다. 뭐로 배우냐면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대표적 예로 배워요. 네. 국가의 철권 통치로 그 경제개발을 이끈 사례, 국가주도 성장의 사례로 배우죠.
그래가지고 레닌은 실패했고 박정희는 성공했다를 배우는 건데 지금 보면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결국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검열을 줄이고 자유를 숭상하는 젊은 세대가 지금 보면은 아직도 70대 이상 가면은 아이고 경제는 나라님이 살려줘야지라는 약간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투표 성향이 비슷해질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큰 물음표일 거라 봐요. 지금 보면은.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이제 보수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혼종 속에서 이제 정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전 대한민국 정치가 한번 이제 재편성될 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비이성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정치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립 속에서 그냥 형성된 그 팀이 지금 있는 팀은 그냥 삼성라이온즈와 그냥 해태타이거즈 같은 형태로 있는 정당들인 거고요. 결국엔 정책면으로 갔을 때는 정말 철학과 이념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결국 20대 30대가 이념과 철학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끌고 나갔을 때 대한민국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선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는 말되는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각 정당이 말되는 방향으로 자기 생각을 정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거든요. 이제 20대 30대 표가 선거의 결과를 가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부정선거론도 얘기해가지고 참 얼마나 이게 비이성적인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했지만은 지난 대선 때 보시면요, 뭐 호텔 경제학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호텔 경제학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더 놀라운 건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또는 이거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한 38% 가까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경제학 개론을 배운 여러분이라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비이성이 지배하는 상황이 이제 와버렸다는 거, 이거를 좀 문제의식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대한민국 아젠다가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아젠다를 정치권이 어떻게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최근 벌어지는 거 보세요. 정치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3연속으로 법률가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라는 분들은요, 이분들이 공부는 잘했겠죠. 전부 다 똑똑한 분이겠죠. 하지만 법률가는 태생적으로 선악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누구고 나쁜 사람이 누구고 가리는 게 법률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률가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너를 감옥 보내겠다. 아니면 내가 감옥 가지 않겠다. 결국 서로 검찰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 방탄하는 걸로 지금 하세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방탄 국면 그리고 상대방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로 계속 특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저는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조금은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과학의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그걸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데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가설을 세우는 절차마저 아니면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마저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공격을 어떻게 하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지하철 무임승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라 그러면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대안 A와 대안 B의 경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 우리의 아이디어다. 그걸 시도해보는 것이죠. 또 틀리면 나중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 나쁜 놈 착한 놈을 가리는 것이 지금 정치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무임승차를 없애고 12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고 그거 다 쓴 다음에 40%씩 경로 할인을 하자가 제 생각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되기보다는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너 노인 혐오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러분이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예전에 보시면요,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보면요,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빨갱이라고 했어요. 사실 통일에 대해서는요, 아니면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요, 햇볕 정책도 대안 A이고 그리고 상호주의로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것도 대안 B입니다. 이 대안 A, B를 놓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중 유화책을 쓸 때가 있고 대중 강경책을 쓸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 유화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으면 70년대는 빨갱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 보여줬던 건 뭐냐면은 아까 같이 정책적으로 들어갔을 때 항상 가장 쉽게 반박하고 상대를 엿먹이는 방식이 뭐냐면은 너 혐오지, 너 갈라치기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니 젊은 세대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젊은 세대가 이득을 보거나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이 나오면은 너 갈라치기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정책을 펴라는 겁니까? 예.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애인 정책 얘기하면서 장애인 갈라치기 소리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안 없는 그런 혐오 갈라치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게 모든 논의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혐오 갈라치기 이거 빼고 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있어가지고 수급 연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세대 갈라치기라고 하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 지방에 투자를 하겠다, 수도권에 투자하겠다, 지역 갈라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프레임 잡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실제로 생산직에 올라올 수 없는 상태, 이걸 타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마지막 기회가 달려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오늘 일부러 말을 짧게 하고 여러분한테 질문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현안을 한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의원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명지대학교 학우분들께서 의원님께 궁금한 점을 다양하게 남겨주셨습니다. 그중 몇몇 질문을 선정하여 의원님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체 없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당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양당제를 축으로 한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당이 과연 양당제의 틀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혁신당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양당제에서 제가 양당제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별로 제 정치적으로는 그 양당제에서 제가 뭐 다시 양당제로 회복해가지고 뭐 해보고 싶다는 욕심 별로 없어요.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굳이 개인 정치인으로서 야심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대통령 한번 해볼 수 있을까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가 선택하겠죠. 근데 또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정당 정치를 바꾸는 것도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정당이 지금 70년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 팀이 나눠져가지고 조금씩은 변했지만은 조금 변했지만 오히려 이상한 걸 좀 달고 온 거죠. 이제 보면은 빨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극우주의 같은 거 들고 나오는 거고, 파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 젠더 이슈부터 시작해서 소수자주의 같은 게 붙어가지고 좀 특이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정확히는 또 간판만 그렇게 건 거지 내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소수자주의를 걸었다 해가지고 소수자 인권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고는 그쪽에서 많이 터지고, 예를 들어 빨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자유 이러는데 자유는커녕 계엄하고 앉았잖아요. 간판만 지금 그렇게 걸어놓고 다들 영업하는 상황인데, 저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도 저는 개혁신당이 말랑말랑한 상태라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대한민국이 아까 말했듯이 박정희주의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하게 형성된 거거든요. 원래 보수정당은 박정희주의 같은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기업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치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독재자가 와가지고 너 여기 투자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굉장히 넓게 펼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젊은 세대에게 앞으로 인권이라든지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싹트게 될 거예요. 저는 반농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정부를 거치고 나면은 더 거세게 타오를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그래서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제 생각이죠. 그래서 뭐 선거에 단기적으로 선거 한두 번 선거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정치에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은 이제 막 말 바뀌고 그러면 머리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 논제인 20대 보수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높은 민감도,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환경, 그리고 젠더 갈등과 기성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 등을 배경으로 20대 유권자 사이에서 이른바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20대 보수화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 몇 가지 했지만요. 20대 보수화는 그것이 진짜 자유주의적 관점과 아니면 이런 보수적 관점이 20대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꾸로 민주당에 대한 반작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보수화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윤호개인 하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뛰어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실어가지고 이제 상대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정치 속에서는 정확히 20대 보수화인지 20대 탈민주화인지를 저희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됐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있어요. 동탄이 원래 지난 선거 때까지 제가 원래 정치하던 노원구 상계동이 민주당이 한 55% 나오는 곳이에요. 선거하면은. 그리고 지금 제가 국회의원 하고 있는 동탄이 민주당이 원래 한 65% 나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상계동보다 동탄이 훨씬 어려운 거잖아요. 65 정도면은. 그런데 이번에 동탄에 제가 선거하러 갔을 때는 상계동만큼의 그 강한 민주당세를 못 느꼈어요. 그게 왜냐하면 동탄은 젊은 도시인데 대충 가서 만나보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찍어왔던 이유는 국민의힘이 싫어서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라는 것만으로도 동탄에서 65%이던 민주당이 제가 선거할 때 38%로 짜그라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 있는 유동적인 표심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20대는 거의 전체가 전 유동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입장에서 계엄이 옳다라고 생각할 분이 없을 거라 좀 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오죽하면 계엄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소수이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오죽하면이라는 거는 민주당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인 거거든요. 민주당이 얼마나 그랬으면 계엄을 했겠냐. 계엄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극우화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보수화까지는 가는데 이게 해외 사례처럼 인종주의적이나 이런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해외는 반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는데 우리는 반중국 정서 정도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해외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년 정치 아이콘이신 대표님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 정계에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이어오시는 과정에서 가장 느낀 큰 어려움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품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 정치에 어떻게 입문했는지 얘기하면 좀 황당하긴 한데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주의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거거든요. 제가 과학고 가가지고 이제 과학고 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학부터 시작해서 옛날로 치면은 거기다 컴퓨터도 있고 한데요. 제가 컴퓨터 하겠다 생각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떼돈 벌려고. IT 기업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떼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화학, 생물 이런 거는 막 실험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실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싫고 나 혼자 어쨌든 쭉 밀고 가가지고 똑똑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IT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던 저에게 제가 그럼 왜 정치는 솔직히 갑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끌고 나가야 되는 직업이고 결국에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걸 하겠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제가 어릴 때 이제 병특으로 제가 군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병특하면서 제가 병특하는 순간 다른 분 한 분이 이제 그분이 병특하다가
군대를 2번 갔어요. 싸이 씨가 군대 2번 갔거든요. 네, 싸이 씨가 군대 2번 간 게 이제 그 복무하면서 음악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쫄아가지고 아 절대 나는 이제 병특하면서 그 영리 활동하지 않겠다. 원래 제 친구들은 다 영리 활동했어요. 고액과외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특하고 그럼 주말이랑 저녁에 시간 남는데 뭐 할까? 제가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비영리 활동이나 해볼까? 놀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그 교육봉사단체를 연 거예요. 그런데 교육봉사단체 중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인단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그래도 서울과학번하고 이런 친구들이랑 하고 병특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없으니까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으면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 반응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 단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육봉사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배움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곳이랑 그때 가장 컸던 곳이 저희 강성태 형님 공신닷컴 강성태 형님이 하던 공신닷컴이라는 데 가장 커가지고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소개되면서 저희가 막 이렇게 칭찬도 받고 하면서 신문에도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정치 커리어가 시작되게 된 건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좋은 대학에서 다니고 있으면서 여러분 아까 능력은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언젠간 도달할 거예요.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조금 느린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무슨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목표에 도달했느냐가 제일 큰 여러분의 장점이 되고 그 무기가 될 거예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왔을 때는요, 제가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볼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제가 컴퓨터 하던 사람이고 과학고 나온 사람이고 언제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했겠어요? 그건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세웠던 목표가 뭐냐면은 애들 수학 문제 40문제 주고 다 풀면 집에 가고 다 안 풀면 집에 안 간다를 저희가 원칙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칙을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잘 이해하고 집에 가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저희가 집에 늦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세운 원칙이지만 저희가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중학교 2학년을 저희가 가르쳤는데 중학교 2학년은 완전히 북한이랑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유도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뭐 협박도 잘 안 먹히고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인데 결국엔 저희가 그 안에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이런 능력이 제가 한 그 활동을 5년, 10년 하다 보니까 배양된 거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저는 집에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속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정치하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그 활동을 한 5년 이상 하고 나니까 웬만한 건 이제 풀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하는 식으로 제 화법이 바뀐 거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말할 기회가 있겠어요? 말하는 거라고는 오직 저녁에 가서 걔들 가르칠 때, 주말에 걔들 가르칠 때 제가 말하는 것인데 그게 제 화법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죠. 저는 거기다 더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정치를 하자마자 제가 TV 토론 같은 데 나갔는데 상대 이제 진보당, 통합진보당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통합진보당이 뭐 젊은 세대에 인기가 좀 있었어요. 자기들이 뭐 구호 외치고 이러면서. 근데 저랑 토론하는데 그때 반값 등록금,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가지고 처음 이제 도입하는 것 때문에 토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국가장학금을 주는 건 좋은데 지금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짜고 고등학교는 돈 내고 그 대학교는 장학금을 절반 이상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그때 통진당에 있던 토론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 씨 고등학교는 그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들을 가르치면서 저소득층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어떤 집은 고등학교 가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아이들을 인문계에 못 보내는 경우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저 진보당에서 약자를 위한다고 외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그냥 이 교육봉사 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교육복지에 대해 가지고 내가 더 잘 알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준석이랑 비슷한 스펙을 가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한화의 김동관 회장입니다. 김동관 회장이 저보다 1년 선배이고 김동관 부회장이 그 군대를 뭐로 갔냐면요. 공군 통역장교라는 걸 갔어요. 공군 통역장교라는 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국방장관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군인 장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자리인데 그 뒤로 이제 제 동기들, 제 후배들 하버드 나온 친구들이 전부 다 그 국방장관 통역을 하고요. 그래서 장교로 군대를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직업은 대부분 다 변호사 아니면 컨설팅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다 똑똑한 친구들이 해가지고 언젠가는 정치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정작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군대를 장교로 가지도 않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이랬던 이준석이 오히려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그 안에 아이러니인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정치를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치하겠다 판단하면은 아 그럼 직업은 뭐로 가져야 되지? 아 그럼 변호사.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 비슷한 경로를 걸어온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을 여러분은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한 경쟁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최단거리로 너무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면적을 쓸으면서 그 목표치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정치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이든 아니면 뭐 60살이 돼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은 점에 갈 거예요. 근데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이냐라는 거예요. 예. 평생 남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공천받기 위해 노력했던 정치인이냐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뭘 보탤 수 있는 정치인이냐 거기서 그 다음 단계 결정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취업 경쟁도 하고 이제 여러 노력하겠지만은 취업하기 전까지는 학점이 중요하고 어학 점수가 중요하겠지만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는 놀랍게는요. 여러분이 회식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그걸 계속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거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선 질문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구조적 장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의 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의원의 4% 미만에 머물러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정치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치 문화와 구조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양당 정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당장 이 명지대학교에서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지대도 무수히 많은 지금 민원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지역에서 하다못해 버스 노선 하나 가지고 민원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 주변에 빨간 당으로 누가 당선되고 파란 당으로 당선되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대단한 영향이 있습니까? 구의원으로. 네. 구의원으로 누가 빨간 당이 당선되고 파란 당이 당선된지가 뭐 그렇게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여러분한테 고민해보라고 하고 싶은 게요. 뭐 정례과에서 총대를 매든지 해가지고요. 한번 명지대에서 작정하고 학우들이랑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학우들 중에서 한 명을 단일 후보로 내보자. 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왜 안 됩니까? 이 주변에 살고 있는 학우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 학우들이 단일 후보로 밀어주면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반응할 것이고 당장 이 위에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데 만약 모여가지고 자 명지대 학생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번 그러면 지방선거에 구의원이 되고 싶은 학우가 있으면은 우리가 주최해가지고 정책 토론을 한번 열어보겠다. 그래서 학우들한테 공약을 내고 학생회 선거하듯이 내가 어떻게 서대문구를 바꾸겠다 이런 걸 공약을 내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우들이 뭐 온라인상으로 투표하든지 해가지고 명지대 단일 후보를 정해가지고 한번 이 후보로 당당하게 무소속으로 붙어보자.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어디랑. 왜 안 될까요 그게 저는 그게 어쩌면 지금 이 명지대 학우들 입장에서는 가장 정치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적어도 명지대는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은 이런 후보들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그게 새로운 정치 문화의 시발점이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다음번에 뭐 6,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명지대는 정말 무소속으로 후보 내가지고 명지대 사람을 당선시켰다. 서울 전역에, 전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에 그 문화가 번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의원에서부터 당장 수백 명의 청년 정치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각자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거예요. 보통 구의회 만들어 놓고 보다면요. 한 표 차이로 이게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명지대에서 나온 학우 후보가
구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총대를 매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그건 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학우들 중에서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빨간당 국회의원의 뭐 청년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 들면서 10년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 파란당 후보의 뭐 청년 부장이 돼가지고 맨날 학우들한테 야 행사 좀 와줄래 이러고 있는 거고. 왜 그렇게 하나요? 정치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준석도 큰 거 다 해본 다음에 지금 야 내가 그냥 내 길로 가보자 해가지고 당 차리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정치에 관심 있고 이런 분 있다면 물론 보좌관이나 이런 쪽 가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트랙도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야심차게 도전할 수 있는 방향 이 안에서 저는 이 캠퍼스 안에서 후보를 만들고 이 캠퍼스 안에서 당선자를 만드십시오. 그랬을 때 아마 대한민국이 명지대에 주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문화가 될 겁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학우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질문을 추려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학우분들을 위해 지금부터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의원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질문자용 마이크가 따로 준비되지 않아서 목소리 좀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까만 옷 입으시면 돼요. 질문은 나중에 이제 개혁신당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됐을 때 내세우고 싶으신 대북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두 가지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낼 것이냐 아니면은 상호주의로 지낼 것이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저도 이게 약간 세뇌가 있는 게 뭐냐면요. 통일은 하는 게 좋다라는 세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특히 임금 구조가 우리가 지금 상당히 경직돼 있는데 저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산업적으로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제가 통일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되면요. 우리가 북한이랑 대등하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북한이랑 대등한 위치에서 통일할 수 있을까요? 그럼 흡수 통일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냐? 우리가 북한의 경제제도에서 하나라도 가져올 게 있을까요? 북한의 교육제도에서 우리가 가져올 게 있을까요? 다 없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남은 건 뭐냐면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이거 하나 물어보자고.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흡수통일했을 때 동독이 무너져가지고 흡수통일했기 때문에 동독의 정치인들은 재판정에 세워졌습니다. 네. 그때 동독의 서기장에서 호네커 같은 사람들은 탈동독하는 사람들을 쏴주겠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세워졌죠. 그때 김일성이 그 사람을 북한으로 구출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안 되고 그 사람 재판받아 죽었습니다. 호네커는. 그런데 어쨌든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 만약에 통일을 해요. 그럼 김정은 용서해줘야 됩니까?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자 김정은이 만약에 김정은은 이미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가 뭐 천안함 폭침 사건도 일으켰고 본인이 뭐 이런저런 공작도 했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뭐 자기 그 고모부는 쏴 죽이고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자 그럼 만약 통일이 되면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을 용서해야 된다. 그럼 통일이 됐지만 김정은 용서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20대가 가진 생각이라면은 그럼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었으면은 야 통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아까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를 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김정은을 용서할 수 없다 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있어가지고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북한이 그러면 타협에 의해서 야 김정은 통일하자. 근데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무너진 체제 붕괴를 쪽으로 이제 아마 가는 게 저희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비슷한 질문으로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한 게요. 그 군대 징병제, 모병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인데 대학교 가면은 여러분은 모병제 선호하세요? 징병제 선호하세요? 자, 징병제 선호하는 분.
자, 모병제 선언하는 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모병제를 하면은 모병제에 적절한 그 수당이 얼마여야 될까요? 예를 들어 모병제로 가서 뭐 간다면 군대를 처음에 2등병 갔을 때 얼마 줘야 될까요? 자, 연봉 3천, 4천, 그럼 자 5천, 네, 6천까지 하면 6천. 자, 그러면 지금 보면 한 3, 4천이 대세인 것 같은데 4천이 좀 많다 보고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남성분들 중에 모병제 안 갔는데 4천 주면 군대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병제를 하는 게 좋냐, 징병제를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고 당연히 유의미한 질문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컨센서스로 그러면 군인에게 얼마 정도 줘도 되겠다라는 걸 정하면은 한 4천, 오케이. 이것도 유의미한 얘기예요. 우리가 군인이라는 직업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컨센서스를 본 거니까요. 그럼 정작 4천 받으면 군대 갈 사람 했는데 한 명, 두 명밖에 손 안 들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를 해보면 많이 보이긴 하죠. 이게 가장 이제 아까 말했던 PC주의나 이런 것들이 실패했던 지점이죠, 보면은. 예. 말하긴 좋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정책은 이렇게 가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또 질문, 저 뒤에, 예, 힌트 입고 계신 분. 예. 예. 소수가 다수에게 적용할 때, 다수가 소수에게 적용할 때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정치적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정치적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약이 너무 저렴한 가격에 극도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아주 효율적인 환각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MSG라는 것이 아주 한 꼬집만 넣어도 음식 맛을 감칠맛 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데 자, 어쨌든 그런데 프레임 잡기라는 것도 방금 이제 질문이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이제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구조를 깨려면 총선이 중요한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프레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옛날에는 조금이랑 다른 생각 있으면 너 빨갱이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어떻게 자기 우호적인 언론 모아가지고 쟤는 혐오자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뭘 혐오했는지 모르지만은 혐오자. 예. 제가 지난 한 3년째 하는 말이 뭐냐면 이준석이 여성 혐오한 거 한마디만 갖고 와봐라 그러는데 없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 발언을 뭘 했느냐를 이렇게 들이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데 음주는 안 했는데 음주운전 했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마약 중독자는 마약에 중독됐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다른 진지한 고민을 안 하거든요. 진지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고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MSG로 성공한 식당은 맛 개발을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죠. 그거 양만 조절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저는 빠져있는 구석이 그거라 봅니다. 사실 언론을 이제 어느 정도 장악한 다음에 뭐 하면은 계속 이제 프레임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문제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이제 조금씩은 분위기에 이상한 걸 느낄 겁니다. 예. 이번에 참 저랑 친한 형이라서 참 민감하긴 한데 장경태 형님이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형님이 뭐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처하셔가지고 뭐 내란 얘기 비슷한 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보면은. 예, 사실 내란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싫어했을 것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하시고 보면서 그 프레임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 약간 저는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내란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 저만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실제 윤석열 피해자인데. 예.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아무데다 시도 때도 없이 갖다 붙이는 거. 원래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권력이란 무엇이냐? 권력이란
자기가 원할 때 비상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비상이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있어요. 법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마음먹으면 정지시킬 수 있는 게 비상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그 비상을 내리는 권한을 민주당이 이제 계속 쓰면서 중독되는 순간 저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다른 진지한 걸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다가 아니면 또 쟤네 내란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중독된 모습을 옆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아마 판단을 해나갈 겁니다. 옛날에 비슷하게는 박근혜 정부가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가 뭐 말만 하면 너 종북 이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보면 이제. 예. 요즘 보시면은 전장현한테 뭐라고 했다고 장애인 혐오 그러면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예. 옛날에는 전장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요, 너 장애인 혐오자지 이러면은 언론이 재서두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전장현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누가 장애인 혐오를 안 하잖아요. 왜냐? 그 맛에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거거든요. 예. 저는 그때가 이제 아마 그 프레임 잡기 정치가 끝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예. 여기 앞에 까만. 예. 큰 소리로.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정치에 입문한 데 있어가지고 여러 방식의 한계도 있고 지금 뭐 자금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당장 진로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제 고민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건데요. 저는요 의외로 방금 전에 4학년이라서 뭐 여유가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늘상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오히려 4학년이니까 한시라도 젊을 때 새로운 도전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금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를 해요. 막 보면은 누구는 현수막을 붙이고 누구는 유세차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누구는 와가지고 악수를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해보면요 의외로 여러분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유권자로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권자로 길 가면서 누가 연설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찍었던가 아니면 누구에 대한 뭐 인터넷 평을 듣고 찍었던가 아니면 뭐 여러 다양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지방선거나 이런 레벨에서는 그런 고공전에 투여되는 많은 비용보다는 여러분의 발로 뛰는 게 오히려 표로 환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정외과에서 뭐 선출하고 이랬을 때는 정외과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정외과가 주관해가지고 전 학우들 중에서 고르는 이벤트를 하는 거였고요. 제가 그냥 제 감으로도요. 만약에 명지대에서 그 이벤트를 하면요. 전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예. 그리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그 후보야? 아마 나오는 후보 중에 최고 인지도를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결국에는 비교 우위를 만드는 방법일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고민하면은 솔직히 다음 단계에서 뭐 인지도나 이런 거 다음 단계 자금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 단계인 게 자금을 들여서 인지도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인지도부터 있으면은 사실 자금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면 예, 저 위에 계신 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프레임 정치나 양당 기술의 국제 정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뜻이 있는 정치인들이랑 보수 정당들이 국회를 비롯해서 여러 의회에 이렇게 많이 진입하는
그러면 결국 이제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혹은 뭐 개혁신당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얘기 안 하는데요. 이게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기초의원 해보시라고 제안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기초의원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자기 졸로 부리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2년씩 어긋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2년씩 어긋나가지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구의원과 시의원을 사실상 공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과 시의원이 잘 보여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결국 국회의원은 자기를 위협할 만한 놈은 안 키웁니다. 예. 나를 결국 나중에 위협해서 나랑 국회의원 경쟁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안 키우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식으로 선거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하원 의원은 2년마다 뽑거든요. 그리고 상원 의원은 6년마다 뽑아요. 그러니까 배수가 겹치거든요.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과 주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을 같이 2년마다 뽑던지 이렇게 있어요. 연방 하원, 주 하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주 하원 의원 하다가 연방 하원 의원으로 가가지고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연방 하원 하다 연방 상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열려 있어요. 내가 중간에 임기를 그만두지 않고도. 저는 대한민국 정치 제도에서 바꿔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2년씩 엇갈리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누굴 뽑죠? 시장, 군수, 구청장, 단체장을 뽑죠. 그리고 구의원들을 뽑죠. 시의원들을 뽑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냐면요. 한 선거에 같이 뽑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시장을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을 뽑아놓으면은 그게 민주당이 되잖아요. 그럼 성남시 외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원래 시장과 군수를 견제하는 역할이 의회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시장과 의회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 선거에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따로 뽑으니까 그게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지금 그게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은 같이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군수는 같이 뽑아야 된다. 2년씩 엇갈리게.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형태로 대통령도 군수도 시장도 도지사도 견제받는 형태로 가야 된다. 그런 정도를 갖고 있고요. 소수 정당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선 투표를 해야겠죠. 지금 지난 선거 때 이준석이 나가서 선거할 때 보면은 아마 주변 학우들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준석이 좋아도 이번에 이재명이 너무 싫기 때문에 김문수 찍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결선 투표가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근데 소수당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가 제일 중요하죠.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맨 위에 예, 후드 입으실 분. 네. 하나만. 네. 요즘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진짜로 전쟁을 한다고 치면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빈집이 될 텐데 이때 과연 북진 통일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 명백한데 혹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하실까? 왜냐하면 양면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 동서로 소련과 네. 영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꿈이긴 한데요. 예. 근데 북진 통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이 됐을 때. 왜냐면은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 되려 그러면은 미국의 정보 자산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중국이 양면 전쟁이 되는 걸 원하지 않겠지만은 반대로 그건 미국이 양면 전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그거를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 그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핵보복을 안 만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신나게 가가지고 김정은 잡았는데 핵보복 당하면 이제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북진 통일에 대해 가지고는 뭐 작전 계획도 다 있고 하겠지만은 아마 대만 사태 때문에 북진 통일의 기회가 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한 급변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동독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을 때 갑자기 휴전선
넘어가지고 막 10,000명씩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진 통일 그건 공격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군을 보내야겠죠. 그거는 북한을. 또 혹시 질문? 예, 저 끝에 안경수 질문. 오늘 가면 잘 들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정치인이라면 야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거 나가셨고 앞으로도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루고 싶은 수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씩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의외로 그렇게 질문하시면요. 저는 제가 처음에 하버드 나와서 정치한다 그랬을 때 그때는 요즘이랑 다르게 인터넷 댓글 보면 전부 다 뭐 저 새끼 금수저에다 무슨 뭐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맞죠?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노원구 상계동 출신이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거를 알게 된 뒤로는 사실 그게 없어지고 있는 다른 것들 욕달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런데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다리가 유지되는 세상을 원하고 있어요. 예, 적어도 그냥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도 뭐 국회의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 당대표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라 그러면은 제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름의 희망을 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 제가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도 저랑 비슷하게 강북 출신으로서 그리고 그냥 여기 상계동 출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상계동 출신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 삼양동 출신이에요. 강북구. 그러니까 결코 아주 유복하다고 할 수는 없는 환경 속에서 계속 이제 노력하시고 하는 모습, 그래서 동지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게 꼭 그런 어떤 개천용 스토리나 아니면 이렇게 꼭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당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능력주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적어도 미국에서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의 재력에 따라 가지고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갈지 말지가 고민의 대상이 됩니다. 예. 미국의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 엄마랑 이제 아들이랑 앉아가지고 엄마 나는 공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맥도날드에 일할게 그렇게 하면은 그래라 이게 이제 그 집의 이야기겠지만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만약에 그런 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엄마가 울면서 내가 알바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의 차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모든 가정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이 이어지길 좀 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나가지고 너는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가겠다, 너는 중학교까지밖에 못 가겠다가 그 가정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결정되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흔히 사다리라고 하죠. 기회의 사다리를 이어나가는 게 제 목적이다. 그 측면에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저 뒤에 태블릿 쓰신 분, 거기. 네. 네. 이준석 대표님 개인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경험 문제였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준석 대표님의 훌륭한 점이 매우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점이 약간 멘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좌도 우도 상관없이 이제 이준석 대표님을 정치에서 묻어버리려는 시도가 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연예인 쪽으로 돼 있고 약간 타블로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신녀 사태 이런 게 일어나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강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멘탈 관리법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 속 위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로마 시대 줄리우스 시저거든요. 예. 그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루비콘강을 건너가지고 결국 로마를 장악했을 때 그때 자기 친구였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애초에 루비콘강을 건넌 것 자체가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엿먹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루비콘강을 건넌 건데 갔더니만 또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뭐 키케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아니면 브루투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다시 나를 받아줘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받아주고 나중엔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찔러 죽이고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제가 별로 영향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면은 그냥 좀 수준 낮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러다 죽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술 먹고 계엄한 인간이잖아요. 술 먹고 계엄한 인간이 얼마나 저를 악마화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저한테 해를 많이 가하려고 하고 기껏 자기 대통령 당선시켜줬더니만 배은망덕하게 굴고 예. 그렇게 했더니만은 결국 자기는 뭐 감옥 가잖아요. 예. 저는 그게 뭐 제가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하고 이제 감옥 갔을 때 언론에서 저한테 코멘트 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냥 꼴 좋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거에 이제 제가 멘탈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저도 해코지 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어차피 그런 한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한계성을 드러내들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원래 직장 생활 하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격언이 뭐냐면 직장 상사가 더럽게 싫으면은 직장 상사를 최대한 끝까지 밀어 올려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치까지 끌어올려라. 그러면은 거기서 자빠질 것이다. 예.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누구한테 보복하면서 살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그냥 최대한 밀어 올려 주려고요. 예. 그럼 자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또 혹시 질문 있어요? 예, 앞에. 현재 전세제도와 한국의 가계부채나 전세 사기 등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에 따르더라도 정신개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와 그렇다면 개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책이나 방향성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세는 사실 그 집값이 상승기에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내가 전세를 주고 사실 큰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는 애초에 나중에 오를 테니까 이 전세로 뭉개고 있는 시간 동안에도 집이 오를 테니까 성립한 투자 방식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게 그러면 하는 게 이제 전세제도가 서서히 사그라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지금처럼 전세를 뭐 틀어막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근데 앞으로 그냥 다른 부동산 정책은 제하고요. 이렇게 될 거라 봅니다. 서울은 오르고 다른 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텐데 지금까지는 인구가 줄는 지점이 잘 안 왔던 게 뭐냐면요. 가구 분리가 계속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는 4인 가족이 예를 들어 애가 대학 다녀도 어쨌든 집에서 통학하고 출퇴근하고 이렇게 했던 문화가 있었고 뭐 계속 그랬다면은 지금은 뭐 대학 가거나 취업하면 또 분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지금 그리고 뭐 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보다 이제 분가에 사는 집이 더 많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이지 인구는 정체돼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늘릴 가구 수도 없는 시점이 되면은 집값은 내려갈 겁니다. 대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고가 주택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 사회가 오래 지속되면서 떼돈 버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자산가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1000억 자산가가 되어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자산에 구성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뭐 반은 넣어가지고 혹시 주식에 넣는다 하더라도 500억이 남잖아요. 그럼 500억을 주식에 넣는데 500억을 또 어디 넣을까요,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이제 일부는 안정자산이라서 부동산에 넣으려고 할 텐데 부동산 한 채밖에 못 산대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똘똘한 한 채는 어디냐? 강남이죠. 그러니까 그런 서울의 강남이나 아니면 마용성 이런 곳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인구 구조와는 별개의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본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거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똘똘한 한 채를 풀어주는 것이 그 집값 분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없애고 줬던 제도는 전세제도보다도 재수제도입니다. 재수제도. 예. 여러분 중에 재수해서 오신 분 있으시죠? 예. 여러분은 잘못이 없고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재수가 예를 들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재수가 30인 학과가 있다. 그리고 뭐 현역이 70인 학과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애초에 지금 재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재수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돌림노래 같이 계속 쭉 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제도 자체가 없거든요. 미국은 애초에 그냥 원서 20개 정도 내고 그냥 비슷한 거 그냥 되면 가는 문화고 만약에 재수를 하면 해명해야 될 게 많아요. 예. 너는 왜 재수를 했느냐? 해명해야 될 게 많은데 웬만해서는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재수를 안 하는 문화인데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학벌주의 때문에 이게 그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니까 반수 또는 재수를 하는 문화가 많은데 저는 뭐
요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것이 평준화되는 단계가 오고 AI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저는 재수 문화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유례가 없는 그 비효율이죠. 예. 군대까지 갔다 오고 재수까지 하고 삼수까지 하면 진짜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가지고 시작하는 연령이 4, 5년 늦어지는 건데, 근데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랑 재수는 저도 좀 이제 사라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어이구 저 맨 뒤에 원숭이 옷.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그 당시에 그 정치 상황이 민주당 측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고 그리고 또 언론사는 편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산안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럼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자기 변명은 많이 하죠. 이렇고 이랬으니까 내가 계엄을 했다 이러는데요. 우선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당대표하고 있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 대표, 윤석열이 진짜 그렇게 술을 잘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먹긴 잘 먹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막 그럼 의원들이랑 모여가지고 술 먹고 이러면 막 동네 형님 같이 막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러진 않고 지 이야기만 하던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막 부어라 마셔라 이것만 하던데요. 그랬더니만은 이게 왜 중요했냐면요. 민주당이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윤석열이 마음씨 좋은 동네 형처럼 계속 막 민주당 대표한테 저희 술이나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와가지고 한 잔씩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그러면 또 예의를 갖추면서 또 부탁하고 이러면은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할까봐 처음에 그거 되게 걱정했어요. 네. 윤석열이 막 해서 술로 죽이면서 막 이건 동의해 주시오 막 이러면 어떡할까. 그런데 술은 지 혼자 먹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래도 군뱅이도 구른 재주는 있다고 뭐 하나씩 잘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못한 거예요. 그 잘하는 스킬을 민주당 당대표랑 술 먹고 민주당 의원들이랑 술 먹는데 썼으면은 저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자꾸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윤석열이 개헌밖에 없었다는 건 윤석열의 논리인데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는 게 정치여야 되는 것이지 계엄을 거기다 갖고 오는 거는 진짜 알코올로 거의 뭐 진짜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면 할 수 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예. 또 혹시 질문? 예. 그 뒤에 안경 쓰신 분. 예. 이제 짧게 저희가 다 대답할게요. 예. 지금 다카이치 총재가 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되셨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일본 고위 정치 인사의 정치 스쿨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년 정치인 많이 배출하셔야 된다고 하셨고 계층의 사다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제도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시면 이준석 대표님은 이걸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에서요 육성주의냐 선발주의냐거든요. 육성주의는 뭐냐면은 이렇게 막 뽑아요. 그런 다음에 마스시다 정경숙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너희를 정치인을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본식으로 족벌 정치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후견인 정치가 돼 있는 곳에서는 그게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뭐 각 당마다 정치학교 이런 거 하는데 정치학교 운영 방식을 보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뭐 선발도 아니에요. 그냥 뭐 돈 내는 사람 모아가지고 한 50명씩 기수대로 모아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강의 듣게요. 그냥 보면은 그 TV에 이름 나올 만한 사람들 뻔해요. 뭐 진중권, 이준석 뭐 해가지고 뻔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 강의 10번 들으면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정치인 너무 허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육성식 모델은 사실 육성을 제대로 할 거면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특강 형식으로 한 뭐 정치학교 하는 것들은 저는 되게 싫어해가지고 바른정당 때 또 그걸 유승민 의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뭐 국민의힘 대표할 때나 지금 개혁신당 대표하고 있을 때 주도권 있을 때는 무조건 선발식으로 합니다. 컨테스트로 해가지고 토론대회 열고 정책공모전 열고 해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선발해서 쓰는 것이지 육성주의는 사실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육성을 안 하기 때문에 불러놓고 그냥 그런 특강 몇 번 들려주고 끝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육성한다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정치 끝나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면 뭐 은퇴 아나운서들이 아나운서하고 하는 것처럼 저는 뭐 선거 학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거 스킬 가르치는 학원 같은 거를. 근데 정치인을 만드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치인이라는 그런 인격체를 만드는 건 못할 것 같아요. 네.
선거 컨설팅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 많은 질문 나오신 것처럼 정치를 왜 하고 싶느냐부터가 다 이렇게 자기 안에서의 고유한 그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이 주입한다? 저는 그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만나본 큰 정치인들 보면은 나름 들어보면 들어볼 만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치 왜 하세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근데 진심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엔 약간 좀 특이하긴 하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 왜 했을까요?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심어주는 건 불가능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 뒤에. 예. 예. 네, 방금 돌아오시면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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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무원 중에 이제 뭐 고위 공무원이 따로 있을 거고 구급 7급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처우는 계속 이제 최저임금에 수렴해 가겠죠. 이제 보면은. 예.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 AI의 발달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이라는 압박도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 강도는 올라갈 겁니다. 아마 신규 채용 인원이 줄이라는 압박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공무원이 옛날엔 그래도 퇴직하고 위에 빠지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승진도 잘 안 될 테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이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공무원 지원율이 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문과 취업 현황이 지금 거의 봐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옛날 같으면 떠밀려서 로스쿨 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가도 별일 없구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리고 대학교 가도 석사 박사 가도 문과에서는 이제 뭐 신규 교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게 전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이번에 구의원에 도전하시라. 네. 구의원 하면 바로 5급이거든요. 5급 되거든요. 네. 또 질문. 예. 예, 여기 앞에. 아까 하셨던 분이니까 저 뒤에 예. 후드 입으신 분.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을 도발할 필요는 없죠. 예, 중국을 도발할 필요는 없고요. 요즘 보면 뭐 한창 인터넷에 보면 제가 오가는 게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뭐 중국인이 무슨 어디다가 똥을 쌌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인을 싫어하자 뭐 이런 게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 어딘가에 지금 한국 사람이 술 먹고 구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말초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할 필요 없고요. 예, 예, 그건 분명히 어디 한국 사람도 어디 가서 어그리 코리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중 감정을 키우자는 거는 진짜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기회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자율주행차 때문에 중국 우한시에 갔다 왔거든요. 중국의 바이두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뭐 테슬라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 기술을 통해 바이두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중 규제 때문에. 그래서 바이두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이제 완성차 기업이랑 협력을 맺어가지고 뭘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모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예를 들어 반민주적인 행보라든지 아니면 뭐 홍콩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제가 정치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홍콩 시위 갔다 온 사람일 텐데 그런 반인권적인 처사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비판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기술이나 이런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된다.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야겠죠. 사실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은 중국 시장 없이는 지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HPM이 요즘 떠가지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그냥 뭐 반중을 그냥 해야 될 건 해야 될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가볍게 소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맨 위에, 맨 윗줄. 예. 네. 전세제도가 확실히 한국에만 있는 좀 독특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쟁 후에 이제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시절에 이제 개인 간의 금융 거래로 시작된 게 전세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전세제도가 문제점도 많지만 지난 20, 30년 동안은 확실히 서민들의 약간 주거 안정이라든가 뭐 계층간 사다리 역할을 보면 톡톡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게 맞는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세제도가 이제 당연히 건너뛰기, 징검다리 이렇게 하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 게 왜냐면 이런 거예요.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주택을 갈아타기 쉬워지면은 사실 매매로 옮겨도 됩니다. 전세로 옮겨다니는 이유는 취등록세가 비싸거든요. 한 번씩 주택을 사고 팔면은 양도세와 취등록세가 비싸기 때문에 20평짜리 집을 30평짜리로 옮겨가는데 그 10몇 평 차이의 그 가격만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20평을 파는데 드는 비용과 30평대를 사는데 드는 취등록세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혼부부가 만약에 돼서 결혼하신다 그러면은 뭐 방 하나짜리, 방 두 개짜리에 살아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애를 둘 낳으면 방 세 개짜리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옮겨 탈 때 오히려 전세가 유리한 측면도 있어가지고 사실 전세가 지금 서로 받는 분도 있고 내 집은 따로 있고 전세로 옮겨 다니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요. 전세 못지않게 유리한 방식이 예를 들어 40년 상환 뭐 주택 모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보면요. 40년 상환 모기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도 일부 있었는데요. 근데 40년 상환 모기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없는 이유 뭐냐면은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 중반이 돼버리면은 40년 상환 모기지가 뭐 75대까지 경제활동을 할 게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20년, 30년 모기지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매매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담 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건데 저는 40년 모기지 하면서 예를 들어서 90% 주택가의 90%까지 예를 들어 뭐 대출이 된다. 이런 상황이면 전세보다 나쁜 조건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안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오히려 LTV, DTI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비율 자체를 낮게 잡아가지고 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은 더 높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더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하는 게 많습니다. 대신 기간은 길게 하고. 또 혹시 질문? 예. 안 한 분들, 한 번이라도 안 한 분들. 여기 모자 쓰신 분. 예. 네. 그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랑 다르게 후보가 몇천 명 나오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자동화된 도구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AI가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공약부터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지역 맞춤형 선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래서 제가 아마 프로그래밍에 제가 한 80% 이상의 시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돌이는 공돌이답게 아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안경 쓰신 분. 예, 예. 일단은 저는 정치 관련 질문보다는 다른 분야로 질문을 좀 네. 약간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벤처 창업도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현재 정부하고 시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입 개발자도 잘 곳 없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심지어 AI가 코딩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대학생들이 IT 분야로 나아갈 대학생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어떠한 정책을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있으신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같은 컴돌이가 안 했을 교육봉사 활동으로 영역을 간 것처럼 그 전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공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은 의도적으로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은 그 분야에서는 IT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식하게 단순 반복 작업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IT를 조금만 알면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먹고 사는 기회이고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 항상 IT 인력을 뽑거든요. 저 스스로도 개발을 하지만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IT의 순수한 IT로서의 일 받아먹는 형태의 SI 업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예, 앞에. 예. 아까 말씀주신 반중정서에 대한 연장선을 갖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저는 이제 환중정서가 일반적인 단순한 정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법 언어에서 지속적인 성공이 발전해 된다든가 최근에 스스처럼 우리에 의한 기여의 교육 인식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비교적으로 공부의 순리론에 관련된 식단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천 유종이 왜 청년들이 초점을 이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자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사실 반중정서, 협중정서가 일어나는 데는 오히려 개별적인 사건들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중국인이 어디서 똥을 쌌다 아니면 뭐 이런 거는 그야말로 그거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한국 사람이 술 먹고 똥 싸는 것도 중국에서 찍어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라든지 조선 분야라든지 우리가 고급 조선 분야라든지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에서의 우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대중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싫어하는 건 좋은데 그럼 화교는 왜 싫어하는 거냐? 예, 이게 보통 이제 그 협중 또는 반중하시는 분이 화짱조라는 단어를 만들어놨잖아요. 이 화교 짱깨 조선족인데 그러니까 중국 분들을 뭐 짱깨라는 게 그 중국 분 이거 본토에서 오신 분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분들이 뭐 공산주의 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는 뭐 굳이 이해하려면 해볼 수 있겠는데 화교는 옛날에 이제 그 대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거나 중화민국적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왜 싫어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논리성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화짱조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화교라고 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오히려 뭐 그 홍콩 시위도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라는 건 항상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에 대해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희화화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이고요. 개혁신당에 있는 인사들이 아마 제일 그 중국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에 대해 가지고는 선명하게 말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그때 싱하이밍 대사 왔을 때 홍콩에 대해서 걱정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화짱조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의 그 안티 차이나 분위기는 좀 이상한 방향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오히려 중국이 좋아할 일입니다. 그거는. 예. 그 가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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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대수의 법칙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솔직히 그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전에 2020년이 이제 처음에 부정선거 나온다 해서 얘기 나왔던 건데 그때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본선거에서 결과와 사전선거 결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그리고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 져서 뒤집힌 곳이 많다 이랬거든요. 정작 그게 저예요. 예. 제가 노원구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제가 사전투표 졌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부정선거 한다고 깃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본투표도 지고 사전투표도 진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 당사자성이 되게 특이하게 돼 있고요. 정작 제가 만약에 그거 의심할 구석이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손 들고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선거 과정을 한 번이라도 자기가 참관해 본 사람이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보면은 뭐 처음에 부정선거론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이렇게 국회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원인 분석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열몇 개 항목을 두면서 드디어 자기들이 부정선거의 함정을 찾았다 이랬는데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선관위가 LG 그램 노트북을 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부정선거 처음 발표할 때 거기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 16, 17인가가
노트북에 와이파이라는 기능이 발견되었다예요. 예. 예. 부정선거의 증거가.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윈도우 10을 쓴다가 부정선거의 증거예요. 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르신들 뭣도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지금도 가보시면요, 이 부정선거 담론을 이끌고 가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범인을 잡으려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집 도둑 맞았어요 이런다고 안 잡아주거든요. 우리 집에 언제 도둑이 되어서 뭘 도둑 맞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정선거 담론에서 지금 가장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누가 했느냐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거든요. 근데 언제 했느냐도 지금 사실 그 어떤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미기 못하고 있고요. 누가 했느냐도 답을 못하니까 맨날 문재인이 했다 그러죠.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도 사실 그게 없어요. 지금 보면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가 나오면 검증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왜 했냐도 약간 이상한 게요. 이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치면요,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부정선거를 할 거면은 대선이 제일 중요한데 대선은 지게 내버려 두고 총선은 다시 이기게 부정선거를 한 다음에 뭐 지선은 또 다시 지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덜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하원칙이 성립돼야지 이게 토론이라도 하는데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어떻게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뭐냐면은 가능성이에요. 이제 보면은. 예. 약간 이런 거죠. 지금 당장 명지대 서버에 지금 중국인이 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아니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아니라고 말하면 너 왜 중국 편 들어 이런 식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단계인 겁니다. 뭘 했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당장 명지대 총장 머릿속에 중국이 뭐 칩을 심었지 않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총장님한테 뇌 좀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절차를 안 한다 그러면은 왜 검증하려는데 안 하는 거냐? 해보자 하는데 왜 안 하는 거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생각보다 지금 계속 이제 그런 거 그렇다게 하는 사람들 것만 보면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시면 언제 누가 어디서 왜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2개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안 하신 분들 저기 위에.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지금 많은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취업에서 신입을 안 뽑고 있고 그런 전망으로 인해서 기업이 자동화를 많이 도입하는 상황인데 그런 일자리 대체와 그 취업 시장 동결에 대해서 현재 정부나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정부가 뭐 한다 그래봤자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때처럼 결국에는 뭐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건 공무원 늘리기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습니까? 뭐 공무원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 공무원 뭐 늘리겠습니까? 또 보면은 단순한 공무원 자리들, 하위직에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늘리겠죠. 근데 그거를 젊은 세대가 뭐 한다고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일반적인 방법에 산업이 진행되는 거 이게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 AI나 이런 게 보급되면서 취업이나 창업의 단위 같은 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창업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라는 세 사람이 뭉쳐야지 창업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AI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혼자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너무 멀리서 보지 말고요. 대학에서도 찾아보세요. 창업 아이템 같은 것들. 그런 건 좀 가능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선 때 제가 학식 먹자라고 이제 학교마다 다니면서 학식 먹는 프로그램 했는데요. 갈 때마다 그 얘기했어요. 그 사업화 아이템을 찾아봐라. 지금 당장 나는 여기서 학식 먹는데 그릇이 보인다. 예. 예를 들어 학식 식당에 예를 들어서 그릇이 있는데 왜 이게 광고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예. 주변에 동네 호프집에서 광고 따와가지고 식판에다가 멜라닌 식판에다가 인쇄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한 달에 인쇄하는 대가로 뭐 100만 원씩 받아와라. 그런 게 사업 모델이다. 예.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라도 일상에서 찾아가면서 그런 기회 찾는 게 중요하고요. 취업 전망은 앞으로 대기업도 계속 줄일 것이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꾼에 가까울 것이다. 그냥 경제가 일반적으로 잘 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교조적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문재인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대미 관계나 이런 데서 교조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정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보죠. 대통령을 부르할 때 문재인, 박근혜 이런 분들이 오히려 도덕성을 강조한 형태의 지도자예요. 그냥 사람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뽑힌 사람들이고요. 이명박, 이재명 이런 분들이 저 사람이 좀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일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이제 찍는 후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교조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가지고 실리적으로 실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게 괜찮은 거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말했지 법률가로서의 또 그리고 계속 한 몇 년간의 정치를 자기 방어적으로 사법 리스크 방어하며 살아온 관성 때문에 이 자기 방어적인 모습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 측근들이 수사받는 걸 막아내기 위해 가지고 갑자기 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컴플렉스를 좀 버려야 될 것 같다. 자기가 대통령 임기 끝나면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우리는 아직까지 재판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없겠지만은 파기환송까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에서 본인이 좀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좀 보입니다. 예.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연을 통해 어느 때보다 정치 혁신을 열망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 혁신의 시작은 우리의 태도 변화에 있으며 이 변화 과정은 대립이 아닌 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세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존과 소통이라는 정치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준석 대표 초청 강연을 마치며 지금까지 정치외교학 전공 학생회 유니언 박수국장 홍성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사진 촬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체 사진 찍을 건데 제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가운데로 조금 모여주시면